確認したということです。新野さんは発見時、衣服は身につけておらず、 2022년 6월 18일 오전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 숲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은 알몸으로 나무에 묵혀 숨져 있었는데요. 부검인은 피해 여성은 경추골절로 약 1주에서 2주 전에 사망했으며 여성의 몸에서 저항근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떤 연유로 이런 기이한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이 숲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8일 일본 도쿄 bunkyō구 경찰서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서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건 중년 여성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찰은 먼저 신고 전화를 한 중년 여성의 집으로 가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합니다. 이름 신노리나, 당시 나이 23세. 경찰의 딸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한 중년 여성의 딸입니다. 신노리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6월 5일 이른 아침을 먹은 리나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이따 연락할게요. 리나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 그녀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됩니다. 처음에는 리나의 부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평소에도 자주 친구 집에서 잠을 잤고 외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일이 늦어 친구 집에서 자나 보다 생각했죠. 6월 8일 리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3일이 흘렀습니다. 리나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급 불안해진 리나의 부모는 리나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최근 리나와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한 리나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리나의 휴대전화가 그녀가 집을 나선 2022년 6월 5일 오후부터 계속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휴대전화를 다시 켜지 않았죠. 경찰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나 가족의 말에 따르면 리나는 휴대전화를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내내 끼고 살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3일 넘게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다니 분명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리나가 자주 가는 곳을 중심으로 그녀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CCTV 화면에 잡힌 리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6월 5일 오전 10시 리나는 JR을 타고 이바라키현 미토역에 도착합니다. 미토역에 도착한 리나는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문의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리나가 탄 차는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에 있는 한 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후 리나는 모습을 감춥니다. 현재로선 이 자동차의 차주가 리나를 마지막으로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미토역에서 리나가 탄 자동차의 차주를 수상히 여기고 그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이름 산페이 히로유키, 당시 나이 33세. 그는 가나가와현 미나미야시 가라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입니다. 히로유키의 아버지는 미국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히로유키는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히로유키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일본으로 옵니다. 성인이 된 히로유키는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립니다. 히로유키는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리나가 실종되기 전 히로유키의 차를 타고 간 곳이 바로 이 히로유키의 별장이었습니다. 리나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또한 히로유키였죠. 2022년 6월 14일 경찰은 리나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6일 만에 산페이 히로유키를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러나 히로유키는 경찰 조사에서 리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리나의 실종과 자신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합니다. 6월 5일에 리나를 만난 건 맞아요. 둘이 같이 2시간 정도 별장에서 있다가 근처 편의점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리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게 다예요. 리나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히로유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함께 차를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히로유키의 별장으로 가는 모습이 미토역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히로유키가 용의자라는 확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히로유키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얼마 후 경찰은 압수한 히로유키의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수많은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돼 있었는데 영상과 사진 속 주인공이 모두 리나였습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민망하고 수위 높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히로유키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건 다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거예요. 일종의 계약 같은 거였다고요. 몰래 찍거나 강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히로유키는 억울하다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제가 리나를 별장으로 데려간 건 맞지만 리나를 감금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리나의 실종에 히로유키가 어떤 연관이 있으리라는 것은 경찰의 오랜 경험에 의한 추측일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히로유키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히로유키의 전화기에 왜 리나의 음란 영상과 사진이 있는 걸까요? 심지어 사진 속 리나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은밀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사실 신노 리나는 모델입니다. 그녀는 아라노 리나라는 가명으로 X 등 SNS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따로 소속사 없이 활동하면서 SNS로 직접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이 촬영을 의뢰하면 조건이 마음에 들 경우 고객을 만나 촬영을 하고 돈을 법니다. 일본에는 개인 촬영회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모델을 섭외한 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나는 바로 이 개인 촬영회에서 활동하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성인물 모델이었던 셈이죠. 리나는 청순한 얼굴과 글래머스한 몸매로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리나에게 많은 남자들이 열광했죠. 그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그녀의 몸값도 올라갔습니다. 리나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진행되는 개인 촬영회 한 번에 10만엔 이상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었습니다. 리나는 대체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리나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할 정도로 리나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편에 속했죠. 리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리나 이렇게 4명입니다. 아버지는 제약회사 임원이고 어머니는 간호사입니다. 리나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공부도 무척 잘했는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들어간 이후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공부에 흥미를 잃습니다. 수업도 자주 빠지고 과제도 하지 않죠. 결국 리나는 대학교를 자퇴합니다. 학교를 그만둔 일로 리나는 가족과 큰 갈등을 겪게 되고 집을 나옵니다. 리나는 신주쿠 가부키초 인근에 집을 얻습니다. 가부키초는 일명 어른들의 거리로 주점, 클럽, 카지노, 가라오케 등이 몰려있는 활락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때부터 리나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는 유흥업소, 그러니까 호스트바에 빠지죠. 리나는 남자 종업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한 번은 자기가 찜한 남자의 실적을 높여주겠다며 하룻밤에 70만엔을 써버리죠. 오직 그녀를 향한 잘생긴 남자들의 박수와 환호, 그리고 달콤한 속삭임까지 리나는 남자 종업원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유흥에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서 리나는 더 이상 용돈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리나는 호스트바에 갈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월세가 싼 집으로 이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리나는 의대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관계를 끊은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면 단박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건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몸매를 이용해 성인 모델이 되기로 합니다. 리나는 SNS에 자신의 영상과 사진을 올려 자신을 홍보합니다. 귀엽고 청순한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반전 몸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팬이 생깁니다. 리나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포즈를 취하고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켰습니다. 리나의 고객은 일반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고수익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리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고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팬클럽도 생겨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기도 했는데 리나의 한 달 수입은 100만엔 정도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버는 족족 업소 남자들에게 다 써버리니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하루는 히로유키가 X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리나를 발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로유키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생활했던 히로유키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히로유키의 고등학교 동아리 선생님은 히로유키를 진지하고 성실하며 영어를 잘했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로유키에게는 선생님이 기억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가 고등학교 때 한 여학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히로유키가 그 여학생을 추행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히로유키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꽤 괜찮은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결혼하죠. 아마도 이때가 히로유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을 겁니다. 2016년 5월과 10월 히로유키가 2명의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았던 히로유키는 고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해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히로유키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반복되는 그의 이상 행동에 크게 실망한 아내는 그에게 이혼을 통보하죠. 이혼 후 히로유키는 종종 별장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리나와 함께 간 그 별장입니다. 별장의 한 이웃 주민은 히로유키가 이전에 아내와 종종 별장에 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종종 별장에 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보기 좋은 커플이었죠. 그런데 1년 전부터였나? 언제부턴가 혼자 오더라고요. 맞다. 6월에 노는 날도 아닌데 별장에 온 거 보고 좀 이상하다 했어요. 히로유키는 이혼 후 쭉 혼자 살았습니다. 히로유키가 다녔던 강아지 미용실 직원 역시 히로유키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예의가 발랐죠. 강아지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딱 봐도 부자 같아 보였어요. 리나가 실종되기 전 2022년 3월 리나는 히로유키가 보낸 SNS DM을 받습니다. 히타치오 타시에 내 별장이 있어요. 2월 23일에서 27일이나 3월 2일에서 6일 중 약 2시간 정도 촬영하고 싶은데요. 페이는 6만엔. 어때요? 리나가 사는 도쿄에서 히타치오 타시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꽤 먼 거리죠. 게다가 페이를 6만엔밖에 주지 않는다니 리나는 코웃음을 치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잠시 후 히로유키가 페이를 12만엔으로 올리겠다고 제의합니다. 리나는 새로운 제의에 만족해하며 바로 승낙합니다. 이것이 리나와 히로유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이 끝나고 히로유키는 흡족해하며 돈을 지불합니다. 리나에게 히로유키의 첫 인상은 나이스하고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후 2022년 6월 히로유키가 다시 리나를 찾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자신의 별장에서 촬영하자고 제안하죠. 첫 촬영의 기억이 나쁘지 않았던 터라 리나는 히로유키의 제안을 바로 수락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죠. 히로유키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죠. 경찰은 리나의 생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건 리나는 히로유키를 만났고 그의 별장에 갔다는 겁니다. 그의 별장에 분명 어떤 단서라도 남아있을 겁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히로유키의 별장과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2022년 6월 18일 경찰은 히로유키의 별장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상한 지하실을 발견하죠. 지하실은 문이 없었고 대신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1.2m 높이의 바람이 통하지 않아 눅눅하고 퀴퀴한 지하실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구조상 창고용으로 쓰기 위해 만든 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음산하고 어두컴컴한 지하실 안을 살핍니다. 그리고 지하실 모퉁이에서 반짝거리는 물체를 봅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바로 리나의 전화기였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리나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흙이 묻은 망치 한 자루, 그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침대 프레임이
매트리스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실 안은 꼭 감옥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나의 전화기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히로유키의 지인 중 한 명이 히로유키가 평소 수갑을 채우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의 특별한 취미에 대해 귀뜸해 줍니다. 잠시 후 경찰은 별장 2층에서 지하실 침대의 것으로 보이는 매트리스를 찾아냅니다. 매트리스에는 혈흔 자국을 세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히로유키가 지하실에서 리나를 죽이고 매트리스에 피가 묻자 매트리스를 2층으로 옮겨 피를 닦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히로유키의 동선을 추적합니다. 그의 차 내비게이션에서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해 차량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히로유키의 차 내비게이션의 이동 동선을 보면 히로유키는 6월 5일 오후 2시 무렵 자신의 별장에서 약 1.6km 떨어진 숲에 갔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히로유키의 이동 동선과 일치하는 숲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나무에 묶여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경찰 확인 결과 나무에 묶여있던 여성은 바로 신노 리나였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약 1주에서 2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리나를 발견한 곳 주변에서 테이프, 전선 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을 발견합니다. 리나의 몸에서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뼈 일부가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히로유키가 리나를 목졸라 살해한 후 숲속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히로유키를 신노리나 살해 혐의로 정식 체포합니다. 경찰은 리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리나는 FC2라는 일본 성인물 관련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나가 FC2 사이트에서 사진 촬영 외에 다른 것을 판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모든 증거가 히로유키를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히로유키는 묵비권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히로유키는 대체 왜 리나를 죽이고 나체로 사람들 눈에 띄기 쉽게 나무에 묶어둔 걸까요? 해당 사건은 여전히 경찰 조사 중으로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 경위 등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여성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여성은 결혼을 앞둔 예일대 대학원생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한 이때 그녀는 갑자기 연구실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 대규모 경찰 인력이 동원되고 그녀의 행방을 찾아 사방을 수색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납니다. 그녀의 결혼식 당일입니다. 마침내 경찰은 그녀를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신부가 자신의 결혼식 날 싸늘히 식은 채 발견됩니다. 행복한 가정, 보장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요?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애니 레 1985년 7월 3일 베트남계 이민 2세인 애니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베트남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어린 시절 애니는 바쁜 부모를 대신해 이모, 삼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매우 잘했던 애니는 특히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무척 잘하는 모범생이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애니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늘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녀가 있는 곳은 언제나 웃음이 넘쳤죠. 애니는 영리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 애니는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에 있는 유니온 마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녀는 주변으로부터 제2의 아인슈타인이 될 것이라는 찬사를 듣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니는 우수한 성적으로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에 장학금 16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원을 받고 입학합니다. 애니는 대학에서 세포발생 생물학을 전공하고
의료인류학을 부전공합니다. 애니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조나단 위도스키를 알게 됩니다. 그는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애니와 조나단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두 사람은 금방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2007년, 애니는 대학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뽐냅니다. 그녀의 논문과 실험 결과는 교수들의 인정을 받죠. 실력을 인정받은 애니는 로체스터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약학과 박사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녀는 대학원에서 특정한 형태의 암과 당뇨병, 근위축증 치료 연구를 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조나단은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물리와 수학을 공부합니다. 애니는 예일대학교가 있는 뉴헤븐의 집을 구해 룸메이트 5명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남자친구 조나단이 다니는 컬럼비아 대학교는 애니가 있는 곳에서 약 120km 떨어진 뉴욕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니는 시간이 날 때면 기차를 타고 남자친구 조나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그건 조나단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조나단 눈에 비친 애니는 아름답고 똑똑한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죠. 그는 애니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09년 9월 13일 롱아일랜드 사유셋에서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2009년 2월, 애니는 예일의대 비매거진에 뉴헤이븐의 범죄와 안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니는 이 기고문에서 예일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심상치 않음을 지적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애니가 긴 공부를 끝내고 마침내 박사 학위를 받는 해입니다. 그리고 9월이면 새 신부가 되죠. 애니는 사랑과 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죠. 만약 그녀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예정대로 학업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을 겁니다. 애니가 그토록 바라던 결혼식 날, 그녀는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9년 9월 8일 오전, 애니는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예일대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사무실이 있는 스털링 홀 의학관으로 갑니다. 오전 10시 무렵 사무실에서 잠깐 일을 본 애니는 10 아미스타드 스트릿에 있는 의과대학 연구동으로 걸어갑니다. 그녀의 사무실과 연구실 건물은 걸어서 약 6분 정도 걸립니다. 애니의 연구실은 이 건물 지하에 있는 G13호입니다. 오전 10시 9분경 애니가 서류 뭉치를 가지고 연구동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오후 9시 무렵 애니의 룸메이트가 애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애니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애니는 오늘 집에 일찍 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내일 롱아일랜드로 떠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니는 평소 안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애니가 학교 잡지에 기고한 글만 봐도 알 수 있죠. 애니는 밤에 절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이 있을 때는 꼭 룸메이트를 불러 함께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룸메이트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애니에게 전화합니다. 20통 가까이 전화를 해보지만 애니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후 10시 애니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된 그녀의 룸메이트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제 룸메이트 애니가 연락이 안 돼요. 그녀를 좀 찾아주세요. 처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룸메이트가 별것 아닌 일로 오버한다고 생각하죠. 일을 보느라 귀가가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경찰의 말에 애니의 룸메이트는 애니가 5일 뒤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러 내일 롱아일랜드로 떠날 예정이라 오늘 집에 일찍 온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5일 후에 애니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안 경찰은 결혼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해진 애니가 도망친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결혼이 두렵다며
갑자기 잠적하는 일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니의 룸메이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뜁니다. 애니가 조나단과의 결혼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결혼식도 오래전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도망이라뇨. 말도 안 돼요. 경찰은 애니를 찾기 위해 애니의 학교, 예일대로 갑니다. 그들은 먼저 스털링 홀에 있는 애니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사무실에는 애니의 가방과 휴대전화, 신용카드와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 다시 사무실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지품은 출입카드키가 유일했습니다. 경찰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10 아미스타드 스트릿에 있는 의과대학 연구동으로 갑니다. 경찰은 연구동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오전 10시 9분경 애니가 연구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힙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가 건물에 나오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출입 카드키를 찍고 G13호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이후 그녀의 출입카드 사용 기록은 없습니다. 연구실 내부는 따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13호 연구실에 들어간 이후 그녀의 행적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애니가 사라진 다음 날 9월 9일 오전 7시 30분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연구동을 폐쇄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연구동은 지어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 건물입니다. 연구 내용이 기밀인 경우가 많아 특히 연구동의 보안은 매우 엄격했죠. 건물 출입구에는 구석구석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애니는 분명 연구동에 들어갑니다. CCTV를 통해 애니가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연구실 G13호 앞으로 갑니다. 그녀는 출입 카드키를 이용해 G13호 연구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 그녀는 모든 CCTV 화면에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죠. 애니는 연구동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을 뿐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애니가 사라진 9월 8일 낮 12시 55분에 고압 장치에서 증기가 배출돼 화재 경보가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놀라 건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애니가 아직 연구동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건물의 모든 연구실과 복도 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애니의 행방과 관련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일어난 엘리트 연구원의 실종 사건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 언론은 앞다투어 애니 사건을 일면에 실으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일어난 천재 학생의 실종을 다루는 언론 보도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예일대는 $10,000, 우리 돈 약 1,300만 원 상당을 신고보상금으로 걸고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9월 12일, 애니가 사라진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관계자 150명을 조사하고 연구동에 설치된 약 75개, 영상 길이만 700시간이 넘는 방대한 양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경찰은 드디어 애니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루미놀 검사에서 G13호 선반에서 혈흔이 검출됩니다. 경찰은 G13호 연구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얼마 후 경찰은 G13호 천장에서 피 묻은 흰색 양말과 파란색 실험 장갑, 반팔 작업복을 발견합니다. 경찰이 발견한 피 묻은 흰 양말을 본 가족은 애니의 양말이 맞는다고 확인합니다. 경찰은 애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애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연구동에서는 매일 대량의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경찰은 누군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틈을 타 애니를 쓰레기통 등에 넣어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합니다. 애니의 키는 약 151cm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경찰은 애니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예일대학교 쓰레기 소각장인
하트포드 폐기장까지 뒤집니다. FBI와 뉴헤이븐 경찰, 코네티컷주 경찰까지 총 출동해 애니를 찾기 위해 나서지만 애니의 행방을 찾지 못합니다. 9월 13일 일요일 오전, 애니와 조나단의 결혼식 날입니다. 경찰은 경찰견까지 투입해 영구동 지하연구실을 수색합니다. 경찰은 G22호에서 애니의 목걸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구슬과 연구실 벽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경찰견이 G22호 부근 화장실을 향해 계속 짖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엄청난 악취가 났습니다. 경찰은 엑스레이 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G22호 부근 벽 안에서 숨진 애니를 발견합니다. 벽은 전선과 수도관이 지나고 있어 공간이 매우 협소했습니다. 애니는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수도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의 출입 카드 키와 G13호 연구실 천장에서 찾은 파란색 실험 장갑과 같은 장갑 한쪽이 함께 발견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 애니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9월 14일 밤, 전날 애니를 찾았다는 소식에 예일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애니를 애도하기 위한 촛불 추모식을 엽니다. 경찰은 실종 닷새 만에 애니를 찾았습니다. 이제 누가 애니의 목숨을 빼앗았는지 범인을 잡을 시간입니다. 9월 16일 코네티컷주 검시관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애니의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그녀가 자취를 감춘 9월 8일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애니는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의 속옷과 신체 여러 곳에서 체액이 발견되면서 생전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애니는 학교 친구들과 관계도 원만했고 그녀에게 딱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남자친구 조나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이지만 조나단과 애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건 당일 조나단은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조나단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애니의 연구실 G13호가 있는 연구동은 보안이 매우 철저한 곳이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출입하고 연구실을 드나들 때는 반드시 학교에서 발급받은 출입 카드키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동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예일대 재학생과 교직원뿐입니다. 이 말은 연구동에 출입 가능한 사람 중에 범인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즉 예일대생과 교직원 중에 범인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범인과 자신들이 같은 공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예일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연구동의 출입 기록을 모두 확인합니다. 사건 당일인 9월 8일, 애니 말고도 G13호에 들어간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레리 가드프리. 레리는 지하실 설비보수 담당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G13호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레리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레리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레이먼드 클락. 당시 나이 24세. 애니와 동갑입니다. 클락은 연구실 청소 직원입니다. 그는 실험용 G를 돌보고 G 우리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경찰은 애니가 실종된 9월 8일, 클락이 애니의 연구실 G13호를 청소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레이몬드 클락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수사합니다. 이때 한 경찰관의 내리에 클락의 수상했던 행동이 스쳐 지나갑니다. 9월 10일, 애니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우드 경관은 애니의 연구실 G13호를 수색 중입니다. 그녀는 카트에 피가 튄 소독용 티슈 상자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 연구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카트 쪽으로 걸어가더니 카트에 있는 피가 튄 소독용 티슈 상자를 들어 핏자국을 숨기려는 듯 이리저리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카트에 기대 우드 경관과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래도 경찰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늦은 시간, 우드 경관은 그 연구실 직원이 다시 13호에 와 배수구를 닦는 걸 봅니다. 우드 경관이 보기에 이미 깨끗해서 더 이상 청소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청소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이 연구실 직원이 바로
레이몬드 클락입니다. 그런데 클락의 이상 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우드 경관 말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제니퍼 경관이 말합니다. 한 남자가 와서 9월 8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연구실에서 애니를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낮 12시 30분쯤 애니가 연구동을 나가는 걸 봤다고 했죠. 제니퍼 경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바로 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락이 말한 시간, CCTV에 건물을 나가는 애니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클락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을 당시 사람들과 함께 연구동을 빠져나가는 클락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 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클락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또한 사물함에서 레이씨라고 적힌 작업화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모로 클락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은 클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를 잡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클락의 출입카드키 사용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점을 포착하죠. 9월 8일 이날 클락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G13호와 G22호 연구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8월 7일부터 9월 7일 한 달 사이의 기록을 보면 클락은 하루 평균 G13호는 한 번, G22호는 3번 정도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9월 8일에만 G13호는 5번, G22호는 11번이나 출입합니다. 클락은 오전 10시 40분 G13호 연구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분 다시 13호에 가서 46분 동안 G13호 연구실에 머뭅니다. G13호는 애니의 연구실이면서 피 묻은 흰색 양말과 파란색 실험 장갑, 반팔 작업복을 발견한 장소이며 G22호 역시 의미 있는 증거가 발견된 장소인 동시에 애니가 발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클락은 9월 8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연구동에서만 총 55번 출입카드키를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봤다고 하기엔 비정상적으로 많이 출입카드키를 사용했습니다. 설사 유독 그날 바빴다고 하더라도 클락은 9월 8일 G22호 연구실을 출입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클락을 경찰서로 소환해 그날의 일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클락의 가슴과 팔 등에서 긁힌 자국과 멍을 발견합니다. 클락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그런 거라며 둘러대지만 경찰은 당연히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은 클락이 범행 도중 애니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클락의 머리카락, 손톱 타액 등에서 DNA를 채취해 실험실로 보냅니다. 9월 17일 DNA 대조 결과 흰 양말에서 클락과 애니의 DNA가, 클락의 작업복과 작업화에서 애니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니의 몸에서 채취한 남성의 DNA와 클락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레이몬드 클락을 애니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클락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흐릅니다. 2011년 3월 17일 클락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사와 징역 44년형을 협상합니다. 2011년 6월 3일 재판부는 클락에게 징역 44년형을 선고합니다. 애니의 결혼식을 준비하던 가족과 친구들은 애니의 장례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애니의 어머니 비비안은 말합니다. 애니는 여러 번 말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이젠 제 딸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꿈속에서만 애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법정에선 클락은 유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클락의 전 여자친구를 통해 클락이 소유욕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클락의 엄청난 통제에 괴로워하던 클락의 전 여자친구는 클락이 새 여자친구를 사귄 후에야 클락의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애니는 실험을 한 후 지우리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클락이 애니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냅니다. 이에 애니는 정중히 사과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회신을 보냅니다. 사건 당일 9월 8일 클락은 애니에게 다시 메일을 보냅니다.
지 우리 문제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애니는 클락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클락은 실험용 쥐를 관리하고 연구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그와 달리 애니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연구원이죠. 게다가 자기와 나이도 같았습니다. 클락은 자기 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는 애니를 보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무시한 애니에게 화가 난 클락이 애니를 찾아가 홧김에 죽였을 거라는 게 경찰의 추측입니다. 두 번째, 경찰의 또 다른 추측은 클락은 평소 애니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봤죠. 하루는 클락이 쥐 우리 청소 문제로 애니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클락의 항의 메일에 애니가 공손하게 사과 메일을 보내자 클락은 애니도 자기에게 호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9월 8일 애니가 연구실 동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는 메일을 보내자 클락은 직접 애니를 만나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클락은 부랴부랴 쥐 우리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애니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나 애니가 회신을 하지 않자 그는 애니를 직접 찾아가 고백합니다. 애니는 클락의 고백을 거절하고 이에 화가 난 클락이 애니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애니는 강하게 저항했고 이때 클락의 몸 여기저기에 긁힌 자국과 멍이 남게 됩니다. 이성을 잃은 클락은 애니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애니가 숨을 거두자 클락은 화재 경보기를 울려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뒤 애니를 G22호로 옮깁니다. 그리고 벽 안에 애니를 유기하죠. 하지만 진실은 클락만이 알고 있습니다. 클락은 2053년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What's your name, sir? And your surname? Family names or? Can you show me your ID, please, just so we can confirm who you are? Okay, sir, I'm arresting you on suspicion of rape, okay? Because it is alleged that on the 14th of November last year... 2025년 3월, 영국 최악의 성범죄자가 그 추악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 그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가 밝혀지며 영국과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How many years有多少个受害人？ How long is it? 이 중국인 남성은 5년 동안 여러 약물을 이용해 최소 5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직접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과정을 촬영해 영상으로 남기는 엽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건 범죄 수법이 워낙 교묘하고 치밀해 실제로 자기가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 여성이 상당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영국과 중국으로 오가며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욕망을 채운 악마였죠.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건을 떠오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영국과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28세 중국인 유학생 조우젠 하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3년 5월 18일 낸시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조우젠 하오를 알게 되죠. 하루는 낸시가 친구의 홈파티에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우젠 하오를 다시 보게 되죠. 조우젠 하오는 파티가 열리는 친구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 낸시를 조우젠 하오가 불러 세웁니다. 저기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안 할래? 낸시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같은 중국인으로 낯선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공통점에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십니다. 얼마 후 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낸시가 그만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조우젠 하오가 마지막으로 한 잔만 더 마시자며 그녀에게 보드카 한 잔을 건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보드카를 건네받은 낸시는 보드카를 마시고 바로 필름이 끊겨버리죠. 순간 눈을 뜬 낸시는 자기에게 몹쓸 짓을 하는 조우젠 하오를 보게 되고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2023년 5월 21일
낸시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통역사와 함께 낸시의 집을 찾아오지만 불행히도 통역사가 낸시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사건 접수조차 되지 못하죠. 언어적인 한계로 영국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낸시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의 저우젠하오에 대한 폭로글을 올리며 그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낸시가 올린 게시물이 인기 동영상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죠. 2023년 11월 또 다른 여성이 저우젠하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2024년 1월 영국 경찰이 SNS에 올라온 낸시의 게시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낸시에게 연락해 사건을 접수하죠. 경찰이 엘리펀트의 캐슬의 한 고급 아파트를 급습합니다. 바로 저우젠하오의 집이었죠. 저우젠하오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의 눈에 침실 옷장에 있는 유리병 하나가 들어오는데 바로 금지된 약물이었습니다. 무색무취라서 술이나 어떤 음료에 섞어도 티가 나지 않죠.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걸 먹게 되면 의식을 잃고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수면제를 발견하죠. 그리고 저우젠하오의 집 곳곳에서 초소형 카메라 4대를 발견합니다. 저우젠하오는 초소형 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해 두었는데 해당 카메라는 아마존에서 구매한 거였죠. 몰래 촬영하기에 적합하다는 홍보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어떤 목적으로 산 건지 뻔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에 저우젠하오는 그냥 호기심에 산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딱 잡아떼죠. 경찰은 곧 저우젠하오의 컴퓨터에서 6.5TB 용량의 1277개의 영상을 찾아냅니다. 총 러닝타임만 1660시간이 넘었죠. 그의 휴대전화에는 효과 보장이라고 적힌 잠든 여성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00만 개가 넘는 위챗 메시지를 캡처해둔 이미지 파일도 발견되는데 모두 여성들과 나눈 대화들이었습니다. 영상은 저우젠하오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여성을 몰래 훔쳐보거나 의식을 잃은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런던 숙소와 중국에 있는 자기 집에서 촬영된 듯 보였죠. 그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남성용 피임기구 한 상자와 여성용 속옷, 립스틱, 그리고 샤넬 귀걸이 등이 발견됩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피해 여성들의 물품을 기념품으로 보관한 거죠. 게다가 2020년 11월 저우젠하오가 여성에게 몹쓸 짓 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서를 다운받은 사실도 알아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자 저우젠하오는 당황해하며 소리칩니다. 아, 다 얘기할게요. 여자들이 잠자는 걸 찍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저기 저 영상은 제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해킹이 된 건지 뭘 잘못 누른 건지 이상한 게 다운받아진 것 같아요. 전 그런 영상들이 제 컴퓨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경찰은 그의 어줍지 않은 말에 코웃음 치며 그를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경찰은 저우젠하오를 성행, 음란물 소지, 불법 촬영 및 감금, 불법 약물 소지 등 총 17개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하지만 저우젠하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죠. 저우젠하오, 그는 대체 어떤 자길래 유학까지 와서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이토록 뻔뻔하기까지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우젠하오, 1997년 2월 20일 출생. 당시 나이 28세. 그는 중국 광둥성 동관시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우젠하오의 아버지는 중국 국영기업 이사 겸 당위원회 위원이며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고급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대대로 부자 집안이죠. 어릴 때부터 저우젠하오를 알고 지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걔 말도 마세요. 진짜 심각해요. 완전 성에 중독된 환자 같다니까요. 걔 전화기 보면 온통 여자애들 사진뿐이에요. 저우젠하오는 주변인들조차 진저리 칠 만큼 여자와 성에 집착했다고 하죠. 그는 어릴 때부터 자랑스럽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위대한 남자는 많은 여자를 품어야 해. 남자의 능력은 여자를 얼마나 많이 품는가에 달렸지. 저우젠하오는 광동공업대학교를 다니다 2017년 20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는 영국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에 있는 퀸즈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죠. 2년 후 2019년 9월 퀸즈 대학교를 졸업한 저우젠하오는 연구 중심의 공립종합대학교로 세계 최상위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들어가 기계공학 석박사 과정을 밟습니다. 돈 많은 집 아들이었던 저우젠하오의 유학 생활은 일반 학생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스럽고 럭셔리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고민해보고 힘들어해본 적 없는 삶이었죠. 저우젠 하우의 부모는 학비와 체류비 외에도 매달 엄청난 액수의 용돈을 따로 보냈습니다. 차고 넘치게 지원해주는 부모 덕에 저우젠 하우의 씀씀이는 장난이 아니었죠. 그는 유학생 신분이라 어마어마한 학비와 체류비가 들어감에도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고 명품 브랜드 옷만 고집했습니다. 그의 숙소 옷장에는 명품 시계와 옷들로 가득했죠. 저우젠 하우는 외모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모발 이식, 쌍꺼풀 수술, 턱 지방 이식, 치아 교정 등 다 열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 번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돈을 외모에 투자했는데 화장품 하나까지 다 명품 브랜드만 썼죠. 오랜 노래 끝에 외모에 자신감이 붙은 저우젠 하우는 얼짱으로 중국 온라인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합니다. 저우젠 하우는 SNS로 자신의 학벌을 과시하고 고가의 차량, 시계 등 그 나이에 쉽게 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일상을 공유하며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윗옷을 벗은 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죠. 친구들은 경제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는 저우젠 하우를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모의 재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요. 저우젠 하우는 2017년에 영국에 왔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초, 그러니까 그가 영국에 막 와서 퀸즈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그러다 2019년 중반부터 2024년까지 10명의 여성에게 11건의 성행을 저지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인이거나 중국계 여성이었죠. 부영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 부족함 없이 자란 그가 대체 왜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저우젠 하우의 친구들은 평소 저우젠 하우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학을 떼며 말합니다. 휴, 남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별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 자식 평소에도 야한 농담을 자주 했어요. 수위도 엄청 높아서 같은 남자가 듣기에도 불쾌하고 민망했죠. 여자들만 보면 억지로 술을 먹이고 치근덕거리고 가중학원 동생들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 해서 저희가 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20년 1월, 당시 세계를 뒤덮은 전염병으로 인해 저우젠 하우는 잠시 영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간에 저우젠 하우는 7명의 여성을 범하죠. 모두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저우젠 하우는 이 여성들을 이름이 아닌 B, C, D, E, F, G 식의 로마자 알파벳으로 불렀는데 이것만 봐도 그가 여성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우젠 하우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영상 속 여성들은 마치 죽은 듯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성 G는 중간에 잠깐 정신이 들어 의식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여성 H는 코를 골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죠. 여성 D는 중간에 의식이 돌아와 강하게 저항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염병이 소강 상태에 이른 2021년, 저우젠 하우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계속 학업을 이어갑니다. 그는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죠. 저우젠 하우는 런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환상적인 뷰를 자랑하는 엘리펀트 앤 캐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월세가 약 4,000파운드에 달했는데 39층 아파트 창문에 서서 바라보면 런던 시내를 다 감상할 수 있었죠. 그는 기숙사에서 살다 집을 구해 나오면서 방음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부동산에 방음이 잘 되는 집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집을 빌린 것으로 보이죠. 그는 위챗과 샤오홍슈 같은 중국 SNS와 데이트 앱에서 페코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친분을 쌓은 후 공부나 친목을 명분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해 약을 탄 음료나 술을 먹인 다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직접 촬영해 영상으로 보관했는데 영상 속 여성들은 의식이 없어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영상 중에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여성이 사정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우젠 하우는 중국에서 7명, 런던에서 3명의 여성을 범했습니다. 경찰은 10명의 피해자 가운데 2명의 신원 파악만 성공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하죠. 2021년 9월, 중국인 여성 자오는 몇 달 전 저우젠 하우를 만나 잠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우젠 하우에 대한 인상이 나쁘지 않았던 자오는 다시 런던 차이나타운에 있는 하이디라오 중국 음식점에서 저우젠 하우를 만나 함께 밥을 먹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잭 다니엘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술이 많이 취한 자오는 거리에서 토한 기억을 끝으로 기억을 잃죠. 잠에서 깨어난 자오는 조우젠하오에게 당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영국 경찰은 조우젠하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과 이미지 파일을 토대로 파악한 피해자만 50명에서 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약을 탄 술이나 음료를 마시게 했죠. 그 때문에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케빈 사우스워스 런던 경찰청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조우젠하오를 만난 적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걸 느낀 여성이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죠. 2025년 3월 5일 이너 런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는 신원이 확인된 2명의 여성도 참석해 조우젠하오의 범죄에 대해 증언하죠. 법정에선 조우젠하오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영상 증거를 보면 여성들은 대부분 의식이 없습니다. 일부 여성이 저항하기도 하지만 이내 당신에게 저지당하고 심지어 당신이 때리는 영상도 있어요. 이래도 발뺌할 건가요? 그러자 조우젠하오는 관계전 그저 흥을 도우기 위한 역할극 같은 거였다고 말합니다. 그거 미리 짠 시나리오대로 연기한 것 뿐이에요. 다 알고 한 거라고요. 그리고 의식을 잃은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그런 척 연기한 거예요. 전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여자들한테 돈과 선물을 줬어요. 검찰은 영상이 더 있는지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묻지만 조우젠하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성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걸 즐기나요? 검찰이 묻자 조우젠하오는 미소를 지으며 법정 안에 모두를 분노케 하는 답을 하죠. 난 잘하는 게 많아요. 남들보다 우수하죠. 고로 난 훌륭한 사람이에요. 조우젠하오의 법정 진술을 들은 심리 전문가는 조우젠하오는 여성을 도구로 여기고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조우젠하오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지만 배심원단은 영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수의 여성에게 약을 먹이고 범했으며 불법 촬영과 구금, 음란물 소지 등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므로 조우젠하오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영국은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불법인 범죄를 저지르면 영국에서도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우젠하오는 중국에서 저지른 죄로도 영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담당 판사 로지나는 말합니다. 조우젠하오는 위험하고 포식적인 범죄자이므로 오는 6월 19일 형량 선고 때 매우 긴 징역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영국과 중국, 양국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똑똑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여성에게 다가가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조우젠하오를 강하게 비난하는가 하면 중국인들은 언론에서 조우젠하오의 얼굴을 왜 모자이크 처리하냐며 항의하고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 중국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노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조우젠하오의 학교였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은 끔찍한 범죄에 경악한다며 조우젠하오를 퇴학 조치했습니다. 오늘은 버닝썬이라는 사건과 묘하게 닮은 중국인 유학생 조우젠하오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